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뤄보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등장하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닦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반대로는 독재자라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정치색을 떠나 그저 사건과 사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만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1917년 11월 14일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구미의 가난한 농가에서 박정희가 태어났습니다. 오남 2녀 중 막내였는데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어머니 백남에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간장을 사발째 마시고 언덕에서 몸을 굴렸다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장을 내내 맡았고 담임 선생님은 기록장에 전 과목 우수, 통솔력 탁월이라고 적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과 이순신 위인전을 탐독하며 군인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하고 대구 사범학교에 지원했는데 부모님은 붙어도 못 보낼 형편이라 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담임과 교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설득한 끝에 겨우 시험을 볼 수 있었고 70명 중 5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들어가서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5년 중 3년이 하위권이었다고 하죠. 오직 군사학과 체육 과목만은 성적이 좋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졸업반이던 1936년 아버지의 병중 소원으로 반강제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김호남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신혼 때부터 아내를 피해 다녔고 1950년 이혼할 때까지 거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둘 사이에는 박재옥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김호남은 딸을 홀로 키우며 매우 가난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뒤 측근들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그 사람 덕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김호남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딸 박재옥은 비교적 조용히 살았지만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의 평생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을 공개 지지하며 크게 뉴스를 탔습니다. 드라마 제3공화국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1937년 문경 보통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3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겠다는 꿈은 계속 되고 있었나 봅니다. 1940년 마침내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로 갔습니다. 23살 때 이미 한번 지원했다가 나이 초과로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번엔 혈서까지 써서 지원했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그어 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일본 군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열정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 맹세였는지를 두고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1939년 당시 만주신문에 실제로 이 혈서 지원 기사가 실렸고 기사 원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친일 행위라는 주장이 있고 당시 군관학교 지원자들 사이에서 혈서는 흔한 관행이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 조선인들이 군관학교에 지원할 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혈서를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입학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그 마음속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혈서 한 장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뜨겁게 충돌하는 지점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곳 만주에서 그는 진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주군관학교 예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편입해서는 300명 중 3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944년에는 만주국군 소대장으로 복무를 시작했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관동군 장교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독립군과 교전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공존하지만 명확한 기록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지만 곧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처럼 따르고 가장 존경하던 셋째 형 박상희가 대구 10월 사건에 휘말려 경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박상희는 일제 때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열혈 활동가였고
해방 후에도 구미선산 지역에서 좌익 운동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 박상일을 정신적 기둥으로 삼았던 박정희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이재복이 찾아왔습니다. 남로당 핵심 인물이었던 이재복은 박정희 가족을 극진히 챙겨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형님의 한을 그냥 두고 볼 거냐? 이승만 정권과 우익 세력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복수심을 자극하고 공산주의 서적을 건네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형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속에서 박정희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고 결국 그는 남로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입당하고 나서도 그는 군 장교 신분을 유지한 채 남로당 군 내부 조직에서 빠르게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교들을 포섭하고 좌익 세력을 확대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으로 군내 남로당 조직이 대거 발각되면서 박정희도 체포됐습니다. 여순 사건은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에 숨어있던 남로당 조직이 드러났고 박정희도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재판에서 사형에 가까운 판결이 나왔지만 수사협조와 백선엽 정보국장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그는 현역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남로당 경력에 미국의 견제까지 받는 상황이었지만 박정희는 오히려 전장에서 실력으로 말했습니다. 포병 전술에 능했고 작전 계획이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소령으로 복귀한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중령으로 진급했고 제구보병사단 참모장으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951년 4월 중령에서 불과 7개월 만에 대령으로 또 한 번 초고속 진급했습니다. 남로당 경력자가 이런 속도로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백선엽의 꾸준한 신원 보증도 힘이 됐겠지만 보증만으로 진급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휴전이 가까워오던 1953년 11월에는 준장으로 승진하며 장성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그는 충북 옥천의 부유한 집안 딸 유경수 여사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신혼 닷새 만에 다시 전선으로 떠나야 했을 만큼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남매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묵묵히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5사단장, 1957년 제7사단장, 1958년 소장 승진, 육군대학을 수료한 뒤 제6관구 사령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을 거쳐 1960년 12월에는 제2하전군 부사령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승진하면서도 그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정권은 이미 부패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아예 통째로 조작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 마산에서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학생들의 시신이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전국이 불바다가 됐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장면 내각.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구파 신파로 갈라져 서로 싸우기 바빴고 행정은 마비됐으며 데모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국민들은 먹을 것조차 부족한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점점 더 강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면 안 된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정말 망한다. 군인이 나서서 질서를 잡고 이 가난한 나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쌓인 그의 생각,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하는 사명감이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3,600명의 병력이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은 쿠데타였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그는 바로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깡패,
공산주의자를 색출해 군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경찰과 정치권을 등에 업고 서울을 주름잡던 깡패 두목 이정재, 폭력과 협박으로 수십 년을 활개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를 포함해 깡패 200여 명을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 앞에 세웠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봐야 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쾌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쿠데타 정권에 대한 반감보다 오랜 적폐가 청산되는 쾌감이 더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핵심은 불균형 성장론이었습니다. 모든 산업을 고루 키우는 게 아니라 될 놈만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정 산업과 기업에만 자원을 몰아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박정희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섬유, 합판, 가발. 처음에는 이런 경공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더 큰 산업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공장처럼 돌리겠다는 대담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약속을 했습니다. 과업이 끝나면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쿠데타의 목적은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지 권력을 쥐려는 게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1963년 민간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해 윤보선을 15만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약속을 어긴 건지 나라를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복을 벗은 박정희는 대통령이 됐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된 박정희 앞에 놓인 건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라 고가는 비어 있었고 당장 쓸 돈이 없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돈만 받고 끝내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밀어붙였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거기에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까지 더하면 이 돈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실질적인 종잣돈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돈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고작 3만 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변의 만류도 멈추지 않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고 2년 반 만에 완공을 하고 1970년 개통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그 길 위로 트럭이 달리고 물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산업화도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포항제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은행에 손을 내밀었더니 너희가 제철소를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국제 컨소시엄도 하나둘 빠졌습니다. 결국 일본 차관을 끌어다 짓기 시작했고 다들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1973년 첫 쇳물이 나왔고 그해 바로 흑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공장을 직접 둘러본 일본 철강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느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할 때 박정희는 지금 안 되면 언제 하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10년, 20년 뒤를 먼저 그려놓고 거꾸로 내려온 결정들이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1970년대 내내 연평균 성장률 10%를 넘었고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됐습니다. 헌법 정지, 국회 해산, 대통령 직선제 폐지, 임기 제한 철폐, 사실상 종신 집권 선언이었습니다. 유신 체제가 시작되자 박정희 정권은 반대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긴급 조치가 연이어 발동되면서 천여 명이 영장 없이 구속됐고 집회와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73년 8월에는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은 해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요원들은 그를 선박에 태워 대한해협 한가운데로 데려가 바다에 버리려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으로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유신 정권의 잔인한 실체를 전 세계에 드러낸 대표적인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유신 반대 학생 운동을 완전히 꺾기 위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혁당 재건의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민청학년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낸 뒤 비상군법회의에서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판결이 난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2007년 재심에서 이 8명은 전원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문세광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은 박정희를 빗나갔지만 단상 뒤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객석 속에서 끝까지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 유경수 여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웃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YH 사건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의 갈등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궁정동 안가 만찬 도중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을 꺼냈습니다. 차지철을 먼저 쏘고 박정희를 쐈습니다. 18년 5개월의 통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1961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필리핀보다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그가 떠난 1979년 1700달러, 18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울산조선소, 중화학공업, 불가능하다던 모든 것들이 그의 시대의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입고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의 뼈대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가난을 끝내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 과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릿고개의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자동차와 철강과 반도체를 세계에 팔던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공과 과를 떠나 대한민국 현대사는 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든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사실 모든 평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는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